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은 물론 야권에서도 지사 찬스이자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견 발표회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선준비위원회는 토론회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여전히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청와대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법 앞에 평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마수. 오늘은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방과 국민의힘 내홍의 촉발 원인이 되고 있는 여야의 대선 주자 토론회 관련 논란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시도와는 달리 경기도만 보편 지원이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민주당 다른 후보들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 정부 정책에 어긋난 반역 행위라고 비판했고 야당에서는 지사직을 이용한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 이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는 상위 12%의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 모든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인당 25만 원씩 총 4,151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 중 90%인 3,736억 원을 경기도가 부채 발행 없이 남는 세수로 재원을 마련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각 시도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후보 측은 당정청 합의와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당정청과 여야 합의를 무시한 행태라고 밝혔고 박용진 후보 역시 예산 권한을 가진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다른 지역도 필요하면 하면 되고 정책의 차별성이 지방자치의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앞서 지난 3일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사실상 도청 캠프라며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고 원희룡 예비후보는 지사 찬스를 이용한 매표 행위, 박진 예비후보는 돈 뿌리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어서 야권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갈등 수습을 위해서 토론회 형식을 발표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과 윤석열 캠프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진화되는 듯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예비후보 측의 갈등이 당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 정책 토론회를 둘러싼 갈등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 행사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이번 주말까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토론회를 발표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 경선준비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래 걸리지 않아 수습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이 문제가
이게 잘 봉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당내 불협화음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은 같이 공감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리기는 아직도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인데, 최고위에서 정책 토론의 형식 변경 검토를 요청하기도 전에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의 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발표했던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이제 토론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회 방식에 관해 가지고는 대리인들 의견을 좀 참조를 하겠다.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토론회 형식이 어떻든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런 토론회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이게 명분이 분명한 것이냐. 캠프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는데, 김웅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가 토론에 참석을 꺼리는 것은 토론이 두렵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질문을 해보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게 과연 현실성 있는지를 토론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반면 원희룡 예비후보는 토론회를 놓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건 비겁하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밀어붙이는 독단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대해 특정 후보 진영에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하라고 이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해 광복절 휴일 이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자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조만간 열릴 양당 대표 회동 결과와 안 대표의 최종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주 합당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협상 시한이 지나 더 이상 제시할 조건이나 일정은 없다고 말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사실상 안 대표의 마지막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안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은 적어도 제안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예스 내놓냐. 예. 그 다음부터는 아주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오늘 당원들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합당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조롱하는 발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국힘이 과연 정권 교체를 위한 이 야권 통합을 공동 목표로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냐,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당원들이 하시고, 여기에 합당이 불발될 경우 즉각 당원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대선 1년 전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현행 당원대로라면 안 대표는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 안 대표의 대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안 대표의 독자 출마 시사는 이준석 대표를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고 합당 불발 시 독자 행보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이르면 광복절 연휴 중에라도 양당 대표 회동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 결렬 후 합당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불신이 커 합당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정치적 부담은 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가 합당을 결정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당내 경쟁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독자 출마를 결정하면 야권 분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결정됐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닌데요. 청와대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정치권에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를 넘긴 시각 서울구치소 앞. 검은 정장에 노타이 차림의 이재용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부회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2년 6개월 징역형이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지만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의당은 문재인판 정경유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이재용 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벌 총수의 가석방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민주당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앞서 이번 가석방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이 부회장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후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등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 일어났다며 군의 기강해이를 비판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피해 정식 보고까지 2달 넘게 걸렸다며 은폐 시도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서 국방부 장관의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 범죄에 대해 민간의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 범위를 축소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일제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독소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고수하고 있고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독소 조항의 일부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여당도 수정안을 제시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재검토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없애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내용을 수정한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 9일간의 일정으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박 의장은 레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무스타파 쉔톡 국회의장을 만나 터키의 한국 참전에 사의를 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박 의장은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이어 아제르바이잔으로 이동해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과 사이바 가파로바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인프라 건설,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국회 정모위원회는 오늘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후보자 장남의 인턴 경력 특혜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여름 휴가 기간으로 그동안 국회 일정도 덜 빠듯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바빠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결산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이 결산 심의권인데요. 네. 이 정부가 그 지난해 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잘 썼는지 이거를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국회가 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국회는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이 소관 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결산 심사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 국회법에 일단 심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사실 국회가 잘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이 정쟁에 밀리기도 하고 또 시간에 쫓기기도 하는 등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졸속 심사, 이 부실 심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올해도 이제 심사 기한을 지키려면 약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오는 25일에 이제 그 본회의를 앞두고 통과시킬 이제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여야 간의 이 논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이 여당이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는 법안인데 이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네. 이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려면 먼저 이 소관 상임위인 이 문체위부터에서부터 이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체위 심사는 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 어제 문체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처리를 밀어붙이나 싶었는데요. 이 주말까지 국민의힘이 자체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심사가 오는 17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안과 조율을 해서 전체 회의에 상정된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절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체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제시하기로 했고 또 민주당도 어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이제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여야 합의 가능성이 뭐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민주당이 이제 제시한 이 수정안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또 대기업 임원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 고위 중과실 입증 책임 주체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명확히 하고 언론사에 대한 그 열람 차단, 언론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청구 표시 조항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언론 기능의 그 침해, 또 언론 보도 축소 등 제기된 우려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안 제시에도 야당과 언론단체는 여전히 미흡하다, 수정돼야 할 내용이 더 많다는 입장인데 이 관련한 여야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사와 언론 종사자 자유 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법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선택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닐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그 징벌법, 언론 그 재갈물리기법은 개개의 대상일 뿐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언론 관계 법률들이 정비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네, 이제 17일 문체위 심사를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 민주당이 25일 이 본회의에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좀 변함이 없는 만큼에 네. 여야가 이 절충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이 27일에는 일단 문체위에서 이 통과시킬 밀어붙일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25일 이제 본회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언론중재법 말고도 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6월, 이 7월 국회에서 계속 밀려온 법안인데 네. 그렇다고 아직 쟁점이 다 해결이 된 법안은 아닙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좀 있고 이제 설치 비용 문제, 운영 문제 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여야가 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법안이 있는데 바로 세종의사당 건립 법안입니다. 이제 올해 그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이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이 법안이 국회 운영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네. 민주당은 이 법안도 반드시 9월 정기국회 전 처리하겠다는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요. 또 오늘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정기국회 전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다음 주 시작할 결산국회 그리고 25일 본회의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쇼 호스트로 변신한 대선 주자들입니다. 품절 임박, 완판 요정. TV 홈쇼핑에서나 등장하던 이 말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말이죠. 어제 저녁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직접 쇼 호스트가 돼 자신의 정책 공약 탐내에 나섰습니다. 보험왕, 보험 완판 요정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케어는 부정식품을 사 먹지 않아도 될 자유, 장시간 초과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자유. 혹시 50% 할인한 아파트 보신 적 있나요? 공공택지를 조성을 하고 직접 건설을 해서 원가에 파는 아파트입니다. 반값에 세일이 더 들어가면 3분의 1 가격에도 구매 기회가 옵니다. 믿는다, 정세균. 안정감 있고 불량 상품이나 거짓 상품이 아닌 찐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주택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공공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3인 가구부터 화장실과 욕실 2곳을 드리고요. 네. 온종일 햇볕이 잘 들도록 일조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하고 숙련된 장병을 중심으로 해서 정예강군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 상품입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지대개혁 주권배당. 네. 특권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특권 이익의 공정과세를 하고 그에 대한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항상 진지하고 근엄했던 후보들이 조금은 편안한 표정으로 쉽게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는 모습. 이색적이고 신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대선 경선 기획단이 주최한 정책 품절 대란쇼 더민 정책 마켓은 어제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요. 춤을 추거나 패러디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개성이 돋보인 정책 홍보뿐 아니라 개 식용 금지 공론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 이색 공약들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했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모처럼 정책 진검승부를 펼쳤던 정책 마켓. 국민들의 정책 구매 욕구를 가장 많이 자극한 진짜 완판 후보는 누가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 네 번째 도전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진보야당 유일의 4선 의원이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 처음 의사를 밝힌 이후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출마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공식 출마 선언은 오는 24일을 전후해서 기자회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의원의 대선 도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07년에는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권영길 의원에게 패했고 2012년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중도 사퇴했습니다. 정의당 후보로 완주한 것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이 처음이었지만 6.17%의 득표율로 5위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패했죠. 심 의원은 마지막 소임을 찾고자 한다면서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는데요. 대선 출마의 이유와 각오 직접 들어보시죠. 5년 전에 촛불 광장에서 모아진 이제 시민의 바람은 나라다운 나라, 또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촛불 정부 아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고 이제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후퇴를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시대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 그런 각오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데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심 의원.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일침도 잊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요즘 몸조심을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하다가 맙니다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거론한 시험을 꼭 한번 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던 지난 대선에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했던 심상정 의원. 과연 네 번째 도전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 준비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요즘 다중 분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 내용이 복잡합니다. 최근엔 예비후보 토론회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당내 재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경준이 월권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우선 그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대표는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강점을 국민께 알리는 멋진 무대를 연출해 주어야 합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임시기구인 만큼 대선 주자 토론 등 대선 관리는 곧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름하여야 합니다. 저희들 경선준비위원회가 최고위원회로부터 의결 승인을 받을 때 두 가지 역할, 임무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경선 일정에 관한 타임 스케줄과 여러 가지 컨텐츠에 관해서 우리 경선준비위의 안을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라 하는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 기획하고 집행을 해달라 이런 임무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부여한 그런 권한을 최고위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18일, 25일 이제 두 번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당내 주자들과 최고위원들이 경준이 월권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젯밤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긴급 회동을 해서 이거를 토론회 대신에 정견 발표회로 이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서병수 이제 경선 준비위원장이 오늘 토론회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거의 뭐 강행하겠다, 뭐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입장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이제 경선 준비위원이신 김재섭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서병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로서 주체가 되는 것이 맞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걸 뭐 정견 발표회라는 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였지. 그것을 뭐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경선 준비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당원 당규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경선 준비가 전권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고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모든 최고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의결이 되고 승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경선준비위가 마련한 토론에 대해서 뭐 이것이 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령 이것이 월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경선준비위의 역할은
예를 들면 주목받는 후보 이외의 다양한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줄 발판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는 분명히 경선준비위가 부여받은 역할이자 임무거든요. 네. 근데 1차 컷오프가 있기 전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후보에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 나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한 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캠프나 특정 후보가 이 토론회에 굳이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고 네. 이 토론회에 그 캠프에 자율에 맡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넘어섰다, 월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뭐 반발은 나오고 있지만 13명의 후보 중에서 12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거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만 빼고. 예, 거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예를 들면 지금 모두가 참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한 캠프를 제외하고요. 모든 후보가 나오기로 약속이 됐고 거기 스케줄이 마련이 됐는데 예컨대 일부 반발이 있다고 해서 사실 토론회 자체를 없애는 건 나머지 12명의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 있거든요. 거기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미 공표가 되었고 경선 알겠습니다. 준비가 출범이 될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이면 분명히 강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회 논란 과정에서 당대표 탄핵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집단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양측의 갈등, 본질적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 갈등을 어떻게 볼 거냐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좀 과도하게 요구해서 발생하는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로서 응당이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되려 구성원들이 좀 강하게 혹은 아니면 지나치게 반응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근데 이 어떤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긴 좀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되기 이전에 올해 3월에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 물론 이건 이제 공식적 발언은 아니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3월에 나왔던 이야기죠. 네, 네네. 대표가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당 대표인 사람을 두고 6월에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이제 2개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탄핵해야 된다 이런 발언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봉합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이 지도부를 좀 따라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어떤 로얄티가 있거나 이런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은 쉽사리 좁혀지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발언은 어떻게 뭐 봉합이 된 건가요? 일단 봉합이 됐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 사과의 말을 전했고 해당 발언을 한 신지호 실장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봉합 국면이 가고 있는데요. 그 권지웅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뭐 이준석 대표가 특정 후보에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좀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특정 후보에 대한 관계를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 그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그전까지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역할로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문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재차 논의를 하며 정치적 편파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당내에 있지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심송심 논란이 나오면서 송영길 대표와 주자들 간의 갈등과 신경전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심송심 자체가 사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일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처음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될 때 원래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시점이 있었는데 이걸 미뤄야 되지 않냐. 라는 요구에 송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발생했던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후보 검증단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에 별도의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이상 따로 검증단을 둘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두고 이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이 결정들은 다 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었다고 보여져서 이심송심으로 이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탄핵 발언 논란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제 유감 표명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을 안 한 상황이잖아요. 토론회든 발표회든 어떠한 형식이든 18일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 그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미정이라서 뭐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특정 후보에게 너무 질문이 쏠리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이제 공정한 토론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경선 준비 차원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너무 쏟지 않도록 우리가 질문을 받는 횟수를 정하자라는 식으로 어떤 룰의 합의를 좀 이걸 유동적으로 좀 열어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참여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룰들로 아마 바뀔 가능성들이 높아가지고 윤석열 후보 캠프 역시도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토론회 전후로 캠프 차원의 비방 대리전이 오갔는데요. 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 불안한 휴전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후보들의 약점, 상대 후보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되게 비생산적인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각 캠프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캠프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되려 이제 본선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얻기 위해 후보들이 뛰는 모습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경선 국면에서도 지지를 얻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번 주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링 안에 있는 선수들이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공격을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네거티브 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거 여전히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고요. 겨우 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중히 자제를 시키지 않는 이상 사실 이 네거티브 공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직 이제 경선 과정이고 본선까지는 아직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경선까지는 안 가는 상황인데 최근 뭐 나오는 이야기면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옵티머스와 관련된 뭐 연루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공격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문제들이고 앞으로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각 후보들 간에서 공방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18일 토론회가 이제 성사된다면 또 윤석열 후보도 뭐 참석을 한다면 명락대전 같은 그 여권의 난타전이 국민의힘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대결로 그런 게 좀 펼쳐질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야권에서 지지율 12대 1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12대 1이 뭐 각계 전투를 하는 느낌보다는 결국에는 모든 토론회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렇죠? 결국 얼만큼 그 후보와 각을 잘 세울 수 있느냐를 따져본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당내 이제 기반이 좀 약하고 정치 경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미 대통령 선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던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각이 잘 세워진다는 면에서 그런 이 두 팀들 간의 공방이 아주 세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후보 간 1대1 맞짱 토론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어제 박용진 후보도 1대1 맞짱 토론을 또 이제 두 번째로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 간의 1대1 이런 그 맞짱 토론 두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은 되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검증됐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검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게 별로 흥미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되려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후보가 어떻게 잘할 건가가 훨씬 더 궁금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1대1로 한다고 하는 게 별로 흥미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되려 이제 지금 경선을 뛰고 있는 1위가 아닌 후보들 입장에서는 1위 후보와 1대1 맞짱 토론을 하는 것이 네. 효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1대1 토론의 핵심은 결국 이제 분량이라는 건데 그 후보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량, 시간을 확보하느냐의 방송 분량. 같고,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견해들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1대1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하고 질문 한두 개씩 던지는 것만으로는 그 후보가 가진 깊이를 충분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대1 토론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1대1 맞수 토론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사실 그 토론의 목적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 검증과 이제 자질 경쟁이 진정한 뭐 토론의 목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그 청년 세대를 대표하시는데 청년 정치인들은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어떤 면을 또 이제 우리 유권자들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저도 뭐 TV 토론으로 이제 학위를 받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뭐 관심이 많은데 태도, 말투, 진정성 같은 이미지냐 아니면 뭐 그 정책 이해도, 뭐 논리 같은 전문성이냐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와 전문성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네, 권지웅 대변인. 저는 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포인트가 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후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정치 신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이 말투나 이런 걸로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미 거의 뭐 20년 가까이 검증된 사람들이 지금 유력 후보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는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것이 계속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할까?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청년들이 고독사한 문제를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당의 후보의 모습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등판하는 그 선수들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이제 흥미롭게 볼 것이고 여기 상대적으로 민주당들은 이제 그 후보들은 베테랑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뭐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네 분에 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있는지 아주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야 뭐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제 대다수의 국민을 놓고 보면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있는지 사실 거의 다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이낙연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런 일을 했고요 라는 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는 국민들 대다수를 향한 좋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나를 알 거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는 것부터 저는 그 경선 승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결국 그 이미지 안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뭐 태도나 윤리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그 이미지로서 국민들이 많이 판단을 하실 것 같다. 개인적으로야 뭐 정책으로서 토론들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네. 실제로 그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기에는 방송 토론 시간 자체도 너무 짧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가진 비전이나 정책이나 내가 가진 어떤 캐릭터들을 얼만큼 국민들한테 잘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최종 승자들은 이미지를 정말 잘 만들어내는 후보들이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미지를 중시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이미지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게 요즘 코로나 전국이다가 보니까 여야 후보들 모두 TV 토론회 혹은 온라인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해서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을 통한 스킨십 확대라고 하죠. 이런 모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젊은 층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을 쓰면 그것이 굉장히 청년 친화적일 것이다. 혹은 청년들이 쓰는 언어를 쓰면 청년 친화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반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정세균 후보가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힙한 패션들을 입고 와서 뭐 선글라스를 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냉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정말 청년들의 삶을 잘 헤아리는 후보가 누구인가. 예컨대 정말 이 절절한 청년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주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연금 개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노동 개혁 문제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젊은 사람들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메시지를 내줄 수 있는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코로나로 한다고 해서 뭐 최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이나 SNS, 뭐 우리들이 쓰는 용어들을 잘 활용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동조를 해둘 것이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예. 저는 그 본질적으로는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자주 쓰는 플랫폼에 가서 뭐뭐 하는 척하면 저는 반감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선글라스 쓰고 청년인 척하니까 반감이 더 심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그게 이제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일상의 삶을 가까이 만드는 교각으로서 정치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어떤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플랫폼에 이제 등장해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쌓여야 되려 좀 젊은 분들 입장에서도 정치에 좀 관심 가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청년 마수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 토론회와 관련한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용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150mm 이상,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 지방에는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는 한때 소나기만 지나겠고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